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오늘 장은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큰 폭으로 빠지지 않고 바닥을 확인해준 다음에 재차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기다리는 뉴스가 이건 것 같습니다. 26일 잭슨홀. 이때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카카오뱅크 목표가 10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집 중 한 집은 적자 신세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공매도를 보면은 반도체 바닥을 알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오늘 또 같이 재밌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색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 연준 의장 출신 옐런 재무부 장관 파월 재신임 지지를 한다고 하네요.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년 2월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재신임을 지지한다고 백악관 고위 고문들에게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관련 결정은 다음 달 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옐런 현 재무장관은 파월의 전임자로 그 말은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다는 거겠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준 의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연준의 독립성이 중요하게 여겨져 통상 연준 의장은 2번 연속을 연임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옐런은 14년부터 18년까지밖에 못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옐런 연준 의장을 재신임하는 대신 파월을 의장에 앉히며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렸다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월가 변호사 출신인 파월의 재신임을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제닛 옐런이 파월의 재신임을 지지했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할 거는 아마도 다음 달 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큰 얘기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굳이 큰 폭탄을 터뜨려 시끄럽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26일 잭슨홀 미팅 시작. 긴축 발작은 피하려고 할 것. 페드가 오는 26일날부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잭슨홀 미팅에서 자산 매입 축소인 테이퍼링 신호가 나오더라도 긴축 발작은 피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 금리 전략가는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대규모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파월 의장이 9월 회의를 앞두고 전면에 나서서 시장의 관심을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잭슨홀 미팅을 조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현재 가장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테이퍼링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그런 명확한 걸 보고 싶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파월 의장의 명확한 역할론을 요구했다. 파월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심해지면 물러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연준이 어떻게 자산 매입을 줄일지에 대한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회의 때보다 더 강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준 관계자들은 자산 매입을 줄이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는 않을 것이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을 뿐이라며, 파월이 잭슨홀에서 어떻게 입장을 드러내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잭슨홀 미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또 출렁거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도돌이표로 조금은 얘기를 했다가 9월 달에 실제로 말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반도체 공매도 주춤, 주가 바닥 찍었나? 이달 들어 반짝 기세를 올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공매도 공세가 주가 급락 이후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그러한 평가도 있다고 하네요. 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SK하이닉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98억 원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146억 원 선이었던 공매도 금액은 이달 들어 슬금슬금 늘더니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568억 원, 505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7일부터 19억으로 급격히 줄어든 후 소강 상태를 현재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삼성전자도 역시 공매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하루 공매도 금액은 지난달 평균 122억 원이었으나 이달 들어서 852억 원, 557억 원으로 늘더니 13일에는 1365억 원까지 급증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17일부터는
100원까지 줄어들었으며 21도 333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매도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히 야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CLSA는 주가가 급락한 이후 17일 다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봤던 시각인 공매도가 줄어들면 뭐 바닥 근처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하나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매도를 1000억원 가까이 치더라도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죠. 자,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매도 규모는 전체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던 5월과 6월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는 저점에 좀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둘 다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보셨죠. 전체 공매도 규모가 전체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다고 하네요. 워낙 큰 기업이니까요.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이러한 뉴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대규모 투자 계획, 그리고 두 번째는 4분기 실적을 비롯해 내년에도 실적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 그 두 가지의 뉴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LG화학 8% 이상 폭락. 그 이유는 GM 전기차 볼트 리콜 여파. 자, LG화학 주가가 리콜 악재로 장중 8%나 급락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10% 정도 하락을 하더라고요. 주가 급락 이유는 미국 GM 전기차 리콜 여파로 풀이된다. GM 전기차 볼트에는 LG화학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GM은 볼트 EV 전 모델 73,000여 대 리콜을 발표하면서 LG의 리콜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콜 비용이 커질 경우 거액의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하고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LG화학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은 정말 좋지 않았는데 거꾸로 연어처럼 올라갔죠. 하지만 이렇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살짝 반등을 하니까 LG화학에는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그동안 올랐던 걸 다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LG에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 LG화학에 관련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허탈한 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주주 기리분들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증시에는 괴물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 그런데 그 카카오뱅크의 목표가 10만원짜리 리포트가 나왔네요. 자, 신한금융투자 카카오뱅크 중국 핀테크와 비교를 해야 된다. 목표가 10만 1,000원. 김수현 연구원은 기존 은행이 고객의 자산을 펀드 등 자신들의 금융상품으로 백업하려고 했다면 카카오뱅크는 제3자 중개 역할을 가장 먼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신한은행이라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한은행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펀드를 든다고 할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들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 신한은행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른데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카카오뱅크는 아이고 우리에서 할 수가 없네요. 대신 이건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다른 거를 갖다 준다는 거겠죠. 그걸 바로 제3자 중개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은행이 아닌 플랫폼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카카오톡과 같은 외부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생태계 구축과 카카오페이와의 협력도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 은행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요. 국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경로를 살펴보자면 사실상 중국의 모델을 벤치마크했으며 따라서 비교 분석 대상은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중국이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국 텐센트가 카카오뱅크에 초기 투자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텐센트의 위챗페이는 알리페이가 10년 넘게 구축한 중국의 페이 시스템을 메신저 기반으로 3년 만에 따라잡았으며 텐센트가 금융에서 모바일 메신저의 위력을 경험한 후 우리나라 최대 모바일 메신저 회사가 만든 카카오뱅크의 설립 주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밸류에이션 산정이 있어 텐센트의 위뱅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설립 시기로부터 텐센트가 주요 주주로 참여한 만큼 텐센트의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크할 가능성이 크며 두 회사 모두 압도적인 점유율의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성공시켰다는 유사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두 회사 모두 2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달성했다는 점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0만 1,000원을 어떻게 냈나 그걸 봤더니 올해 카카오뱅크의 주당 순자산 추정치 1만 1,782원에 목표 PBR을 8.6배를 적용해 목표 주가를 10만 1,000원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 괴물같이 오르고 있는 카카오뱅크 아무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일단 지금 카카오뱅크가 현대차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엎치락뒤치락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야, 아무리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현대차보다 좋은 기업인가?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카카오뱅크가 고평가거나 아니면 두 번째 현대차가 저평가거나 혹은 둘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지금 현재는 현대차를 사야 되지 카카오뱅크를 살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현대차는 저평가일 확률이 있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평가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봤던 그런 리포트를 반영한다고 해도 여기서 올라가봐야 10%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기릿은 만약에 기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 사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저 기릿이 정말 짧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가성비가 좀 부족하지 않겠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부분은 당연히 참고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뱅크 목표가 10만 1,000원이 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는 오늘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낮에 장사하고 새벽에는 택시기사, 투잡 자영업자가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투잡에 나선 자영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5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 15만 5천 명이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만 2천 명이랑 비교하면 1년 만에 17%나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경기도에서 파티룸 등 공간 대여를 하는 한 분은 수도권 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되던 6월부터 투잡에 나섰다고 합니다. 낮에는 가게를 지키다가 오후 6시에는 거리로 나서서 오전 2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 대리 운전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투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자영업자들은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이후 월 매출이 30만원 수준이라서 올해 초 대출받은 3천만원으로 버티고 있다며 우울해서 잠이 오질 않아 차라리 새벽 일을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한 분 한 분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전부 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5만 5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영업을 하지 않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면은 폐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쉽게 폐업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자영업자들이 대거 투잡에 나선 데는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폐업한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7%가 폐업하는데 1,000만원 이상 들었다고 답했으며 폐업 비용이 3천만원 이상 들었다는 응답도 전체의 9%나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 폐업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쉽사리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델타베니가 거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조금 회복해줘서 자영업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산업이 빠르게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태풍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풍 오마이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주 최대 400mm 물폭탄. 자, 아래 지도를 보시면 오늘 저녁 9시에 제주도에 도착하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 그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는 창문을 닫고 주무셔야겠네요. 이렇게 잘 팔릴 줄이야 5배 더 팔릴 수도.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흥행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폴드가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나오고 이번이 드디어 폴드 3가 나왔죠. 그리고 보통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조금은 미완성이지만 세 번째부터는 항상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자, 갤럭시 Z 폴드 3 그리고 플립 3의 지난 주말까지 사전 예약 판매량은 약 45만 대로 추산이 됩니다. 예약 판매 후반으로 갈수록 판매 속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도 순수 이통사 합계가 6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급증하는 자급제 물량까지 합치면 80만 대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80만 대가 팔린다면 단일 모델로 출시되었던 직전 폴더블 폰의 10배를 웃도는 판매량이며 올해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음을 고려하면 모델별로 지난해 5배 이상 속도로 팔리고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갤럭시 Z 폴드2는 예약 판매 당시 이통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서 8만 대밖에 팔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80만 대 이상이 팔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진짜 흥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오늘은 또 안 좋은 뉴스가 많네요. 치솟는 밥상 물가 하위 20%의 직격탄. 4집 중 한 집은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2분기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자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줄었는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2분기 4집 중 한 집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살림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결과를 한번 봤더니 소득 하위 20% 그러니까 즉 1분위 가구가 2분기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지출한 월평균 금액은 2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나 늘었다고 합니다. 1년 만에 갑자기 먹성이 좋아져서 많이 먹은 게 아니겠죠. 그만큼 비싸졌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1분기 가구는 2에서 5분위 가구보다 식료품 비주류 음료에 더 적은 돈을 씁니다.
그러나 한 달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그리고 비주류 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가 21.2%로 가장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은 줄지만 물가가 계속 상승하자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적자 가구 비율은 24.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였는데 그보다 4.4%나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4집 중 한 집은 적자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나 상승한 이유는 작년에는 국민재난지원금이 있었죠. 그러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국민재난지원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사라진 탓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부터는 식료품에 관련된 뉴스를 한 3가지만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일유업 셀렉스 지난해 업계 생산 실적 1위. 아래 보시면 이렇게 셀렉스라고 적힌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길이 또 지나가면서 이 상표는 많이 봤는데 솔직히 뭔지 몰랐습니다. 뭔가 생긴 거는 분유같이 생겼는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자, 메일유업의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브랜드 셀렉스가 2년 연속 1등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자리에 올랐다. 그래서 최근 들어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찾아서 먹는데 식약처가 발표하기로는 메일유업의 셀렉스가 2년 연속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1등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대상 인공고기 시장 선점 나선다. 2025년 대량 생산 목표. 우리나라에서 김치로 유명합니다.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국내외 배양육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참고로 배양육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인공고기 하면은 콩고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별도의 도축 과정이 없이 세포공학 기술로 생산하는 인공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육류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고 물 소비량 등을 줄일 수 있어서 친환경 기술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장식 도축 등 동물 윤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양육은 최근 미래식품으로 각광받는 대체 단백질 중 유일한 동물성 식품이기도 하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지난 7월 발간된 보고서에서 배양육 시장이 2030년 250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 대상이 인공고기 시장에 선점을 나서기 위해서 배양육에 뛰어든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하이트 진로 참이슬 16.9에서 16.5도로 낮춘다. 저도주 공략. 1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 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9에서 16.5로 낮춰서 리뉴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디자인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자, 참이슬의 도수 인하는 지난 4월 뉴트로 콘셉트 소주 진로의 알코올 도수를 낮춘 데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당시 하이트 진로는 롯데 칠성 음료가 처음처럼의 도수를 16.5로 낮추며 초저도주 시장 포문을 열자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16.9도의 참이슬을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도수 조정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16.9는 참이슬, 16.5는 진로로 도수를 차별화해 투트랙 전략을 펼쳤는데 이제는 그 참이슬도 16.5로 낮췄다고 하네요. 그래서 진로와 참이슬 둘 다 제품의 도수가 동일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주의 도수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무하게 좋은 데이가 16.9로 포문을 연 데 이어 처음처럼과 참이슬, 진로를 비롯해 지역 소주 업체들도 대부분 17도의 벽을 허물고 16도에 진입했다. 그래서 옛날 소주는 어땠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주 도수는 35도 고도주에서 시작해 야, 이거 먹으면 바로 취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주량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보통 소주 한 병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절엔 소주 한 병이라고 말하면은 진짜 말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1965년에는 30도, 93년에는 25도, 98년에는 23도, 그 다음부터는 22도, 21도, 20도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올해 16.5도까지 낮아졌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은 소주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나요? 소주 회사는 알코올이 적게 들어가니까 영업이익률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기리분들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NC소프트, 리니지 W 출시로 신작 모멘텀 강화. 한국투자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해 최근 신작 리니지 W를 공개를 통해 하반기 이후 2022년 본격적인 관련 실적 모멘텀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10만원은 모두 유지했다고 하네요. 자, 지난 19일 NC소프트는 쇼케이스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리니지 W를 대중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지막 리니지를 개발한다는 심정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라며, 그리고 리니지 W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하반기 이후 NC소프트의 관련 모멘텀 역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며, 기존 NC소프트의 하반기 모멘텀으로는 불소2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는 26일 출시되는 리니지 W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작 모멘텀의 향후에도 주목할 만한 요소로 꼽혔으며, 정 연구원은 2022년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더불어 기존에도 언급됐던 신작 아이온2
2, 프로젝트 TL 등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큰 폭의 레벨업 시기로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자, NC소프트 며칠 전에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하더니 최근 이틀간 살짝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하향하는 차트를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그거를 깨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도 살짝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바탕은 실적이겠죠. 실적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기획,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마케팅 수요 증가로 수혜, 목표가 상승. 하나투자증권은 23일 제일기획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신규 광고 마케팅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겠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31,000원으로 기존 대비 15%나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일기획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9% 그리고 34%가 증가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최근 들어서 조금 지지부진했는데요. 그 이유는 추가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일기획이 1위 사업자로서 받아오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다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광고주들의 마케팅 예상 이동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점은 멀티플 상향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목표 주가가 31,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2,000원 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슬슬 흐르긴 했는데요. 이때가 과연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은 공부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장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겠죠. 너무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다음 달 전에는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제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